차이를 이제 느꼈습니다. 우선 세계가 변화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흐름이.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심이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재편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미 세계는 미국을 중심에서부터 세계의 축으로 미국과 중국과 유럽 이 세계의 축으로 이미 세계의 흐름이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오나 하는 것을 각종 세미나에서 알게 됐습니다. 거의 뭐 미국이 세미나 중에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은 전부 중국 관계, 중국의 해군 관계, 중국의 자원 관계, 중국의 문화 관계, 뭐 극동에서 중국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세미나의 주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아, 미국이 변한다. 그때는 오바마하고 맥케인하고 아주 그냥 선거 전이 이제 뭐 붙어 있을 텐데, 뭐 거의 들어갈 있을 텐데, 거의 미국의 흐름이 내가 이제 오바마 전당대회도 가보고 맥케인 전당대회도 이제 가봤는데, 미국민들 스스로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이일 국가로 전향한다. 중국이 먹힌다. 하는 것을, 그러고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졸업하고 취직할 데도 없다. 이런 것들이 미국 밑에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바마를 선택한 것은 오바마라는 자연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변화를 선택한 거예요. 미국이 변하지 않는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하버드 대학 나온 그 학생인데 물어봤어요. 바이런 학생이 물어봤어요. 보라이언이 물어봤어요. 야, 너 누가 될 것 같냐? 오바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바마는 흑인인데 미국이 전통 백인 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교수님 무슨 소리냐? 우리는 졸업하면 내가 지금 하버드 나오고 존스홉킨스 대학원까지 나오고 미국에서 최고학벌인데 대학원 졸업해도 지금 취직 자리가 예약이 안 돼 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취직도 못한다 그래요. 자기는 장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요. 현재의 이와 같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의 이런 느슨한 미국 우월주의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이 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흑인이냐 백인이냐가 뭐가 중요하겠냐. 적어도 흑백의 인종 차별 정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미국이 미래가 있겠느냐.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부끄러웠어요. 야, 얘네들은 흑인 백인이 그 차이도 뛰어넘는데 우리는 선거되고 되면 동서의 차이도 못 뛰어넘어갖고 맨날 지역감정대로 피가 쏠리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당국이 하나도 없고 어떤 지역에는 또 어떤 당국이 하나도 없고 이거 생각을 하면 이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미국이 더 위기의식을 느낀 거는 미국은 뭐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 상품 하나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수입품 중에 하나에 0.1센트씩만 올려도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공황이 된다. 이미 미국 제조업에 손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많은 자원의 뭐 인구의 뭐 그런 나라인데도 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대통령까지 흑인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를 갖는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그 후쿠야마 교사하고 대담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교수들이 대고 한 소리가 닥터리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 우리 세계에서 살아남을 언어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물어보죠. 올라갔다. 50년, 100년 언어가 뭐 다 살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 살아남을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3개 나라밖에 없다.
세 언어밖에 없잖아요. 딴 나라는 50년, 100년 외에 언어가 존재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 자꾸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야, 이게 진짜 간단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방학, 근데 그런 과정이 여름방학이 됐으니까, 미국이 여름방학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나라를 다녔습니다. 이제 영국, 불란서, 유럽 쪽부터 하고, 남미에,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또 중미에, 멕시코, 쿠바, 파나마 이런 나라에 저 인도로 해서, 동남아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이제, 소위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쪽에 전부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내가 미국에서 듣고 느낀 것이, 아, 이게 정말 이게 그냥 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50년, 100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한국의 미래를 무엇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금년은 중국을, 제가 중국에 가서 현단을 했는데 중국 대륙을 동쪽에서 백두산에서부터 천사산맥까지 동에서 서로 그걸 이제 시크로드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지금 인구가 한 13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족보에 호적이 안 올라간 인구가 한 2억 되잖아요. 중국은 한족은 한 명밖에 이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 결혼해서 둘째부터는 호적이 못 올라가니까, 호적이 없는 인구죠.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인구니까 뭐 남는 인구라고 봐야죠. 익명인가해죠. 그겠죠. 그만 한 2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그 인구를 이미 무기화합니다. 자원화합니다. 나라가 못 살 때는 입이 원수라서 우리나라도 뭐 아들딸 구별 하나만 놓자고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중국도 호적에 한 명 올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인구를 이미 자원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광대한 자원, 그들 나라 안에 있는 광대한 자원은 말할 뿐만 아니라 특히 두유전 같은 거는 저 서역에 가면 둘반에서 우르무치까지 있는 그 두유전은 한 200km 되는데요. 그 200km 밑바닥이 다 섭입니다. 다 유전입니다. 그런데 손도 안 대거든. 다음 두낭이라는 데서 두반까지 가는 그 고비 사막길에 거기도 약 한 700km쯤 되죠. 그 밑에 나서 타이라고 합니다. 근데 손도 안 되죠. 아직은 뭐. 그런데 이미 미국이, 중국이 세계 자본을 사들이는 겁니다. 쿠바 같은 데는 유전의 80% 중국이 다 사갔거든요. 이번에 내가 지금 몽골에 갔더니 몽골에 유전이 나오는 건 이미 중국이 다 입조선에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남미든지 뭐 아프리카든지 거의 자원, 특히 미국에 넘어간 IT 산업, 실리콘밸리에 넘어간 IT 산업 같은 건 다 중국이 다 사들인 거죠. 그렇게 이제 자원을 넓히는데, 내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몽골 그 방법이 해박들을 갔다 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치 않다고 느낀 게, 그들 하드파워는 이미 세계에서 소위 G2라고 하는 미국을 능가하는 하드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소프트 파워는 약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서 북경에 공자학원을 갔었는데, 공자학원이 공자의 그 철학, 또 중국의 한자 문화, 이걸 전담으로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세계 88개국에 이미 공자학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문화. 그리고 798단지라고 문화예술단지가 작년까지 내가 북경대학에 한 2달 그 조명교수 있을 때마다 하나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6개를 이미 문화예술단지를 북경시에 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20년, 30년 후에 세계에 미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그럼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50년 100년 후에 무엇으로 나라가 존재할 것이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당장 저 쫓아오는 나라들, 그 자원 대국들, 인구가 큰 나라들이 경제력은 나는 금방 따라온다고 봐요. 이번에 베트남도 가보니까 하루가 달라요. 베트남 사람들 하루가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해 오는데 우리 밀리죠. 뭐 난 10년 안쪽에 이미 같이 되거나 밀린다고 봅니다. 경제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세계에 쉬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한 것이 두 가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들이 못하는 것. 자, 우리는 자원도 없죠. 뭐 거의 97% 수입이잖아요. 자원도 없죠. 인구도 적죠. 땅도 적죠.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가면 일본으로 위로 가면 북한과 중국이 가로막히고 갈 데도 없죠. 요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했기 때문에 소득 2만 불 시대, 세계 경제대국 시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계의 기적입니다. 아세아 기적이 아니라 요 일제로부터 물러가고 난 다음에 한 60여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켜갖고 경제대국 15위에 이르고 2만 불 시대를 간 거는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우리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요게 딱 내가 참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못 올라간 지가 한 단계 못 올라간 지 그 10년이 넘었잖아요. 넘어가지고 요걸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한 단계 넘어가서 선진국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 10년대 지금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길은 뭐냐? 뭘 해야 되느냐? 난 두 가지로 봐요. 우선 국내적으로 뭘 해야 되겠느냐? 나는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청렴과 반부패에서는 우리를 추격해온 나라들보다는 한 20, 30년 앞서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소위 유엔 투명생각에서 나온 반부패 지수 보셨잖아요. 101등부터 20등까지 된 나라, 15등 이내의 나라들은 대개 소득이 4만 불 됩니다. 3만 5천 불 이상 4만 불 됩니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은 대개 3만 5천 이상 4만 불에서 네덜란드 같은 5만 불이 되잖아요. 요런 나라들은 반부패 지수 점수가 거의 85점에서 90점 됩니다. 대개 8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지수가 80점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나라들은 대개 소득이 3만 5천, 4만, 5만 불 때까지 갑니다. 이게 되게. 그 나라가. 우리는 지금 소득 2만 불이 머무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39등이잖아요. 100점 만점으로 55점입니다. 55점. 그러면 경제력은 크지만은 우리를 못 따오는 나라들, 소득 10,000불 미만, 이런 나라들은 반부패 지수가 몇 점이냐? 대개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대개 20점 됩니다. 100점 만점 27점, 26점 이런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과 인구 이런 거는 하드파워는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우리가 딱 중간에 서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한 20, 30점이 부족하잖아요. 또 후진국들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또 20, 30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을 넘어가려면 55점에서 적어도 75점 이상 80점 내에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3만 5천 불에서 4만 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 통계를 쭉 보면.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부패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은 부패가 선진